안녕하세요. 아난다 인요가의 아난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버니 클락의 인요가 철학과 수련이라는 책이에요. 버니 클락은 폴 그릴리, 사라 파워스와 함께 그 인요가의 대표적인 안내자로 알려진 분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오늘은 버니 클락의 책 안에서 인요가 수련의 방법, 원칙에 대한 꼭지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인요가를 수련하는 방법. 무엇을 수련하는가 보다 어떻게 수련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가를 배우는 학생들은 너무 자주 자신이 하고 있는 자세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스스로 다치게 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왜곡된 자세들을 억지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에고를 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가는 결코 경쟁하는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지만요. 요즘 정말 흥미로운 모순을 만드는 요가 경기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요가는 자각, 집착하지 않음, 평정, 만족을 위한 내적 수련이에요. 우리는 자세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들어가기 위해 자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가를 올바르게 수련하면 옛날 요가 수련자들이 소중하게 여긴 깊은 내적 고요와 통찰력이 주는 모든 생리적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저 집중하며 의도를 갖고 알아차리며 수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필요하죠. 타트바는 사물의 실제 혹은 그것의 범주나 주된 본성을 말하는 단어예요. 사라 파워즈는 수련, 인요가 수련을 위해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인 3가지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적절한 깊이로 들어간다. 둘째, 고요하기로 다짐한다.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자세를 유지한다. 수련할 때 이 3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간단해질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요가 아사나에 적용되는데 흔히 경계 다루기라고 표현해요. 경계 다루기. 인요가의 첫 번째 원칙은 자세를 할 때 항상 몸에서 심각한 저항이 느껴지는 그곳을 느끼는 거예요. 곧바로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몸이 열릴 기회를 주고 몸이 허락하는 만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30초나 1분은 지나야 몸이 풀려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때 몸에 귀를 기울이고 몸의 요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몸이라는 2명의 무용수가 전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해요. 너무 많은 초보 학생들과 심지어 경험 있는 학생들마저 자신의 요가를 레슬링 시합처럼 만들고 있죠. 마음은 몸과 다투면서 저항하는 몸을 억지로 자세에 밀어넣어요. 요가는 레슬링 시합이 아니라 춤인데도 말이죠.
음의 본질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은 세상을 바꾸는 것과 관계가 있죠. 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훌륭하거나 못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데 적절한 시간과 받아들이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 있는 거죠. 수련은 이러한 받아들임을 배우는 수련입니다. 신이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소서. 이 철학은 확실한 기원을 알지 못하는 어느 기도에 잘 반영돼 있어요. 이 기도는 대략 100년 동안 세계에 널리 퍼졌으며 음양의 조화가 매우 도전적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화 혹은 균형은 지혜에서 나오며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고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타트바는 지혜를 얻는 기회입니다. 몸에 귀를 기울이고 경계로 들어갑니다. 몸이 열리며 더 깊이 들어오라고 초대하면 그때 초대를 받아들이고 들어갑니다. 새로운 경계에 다다르면 잠시 멈춰서 새로운 열림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를 다루는 방법으로 새로운 경계에 다다를 때마다 새로운 초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퍼가 파도를 타듯 부드럽게 호흡하며 경계에 올라탑니다. 서퍼는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동행합니다. 자세를 할 때 자신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혹은 보이는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서양식 요가 수련회는 각각의 자세를 요가 잡지 표지에 나오는 모델처럼 해야 한다는 파괴적인 근거 없는 믿음이 깊이 감추어져 있어요. 근거 없는 믿음을 몰아내기 위해 이 만트라를 채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세를 위해 몸을 쓰지 않고 우리 몸을 위해 자세를 쓰겠습니다. 경계에 다다르면 잠시 멈추세요. 안으로 들어가 어떤 느낌인지 인지합니다. 몸이 스트레치 되거나 쥐어짜지거나 트위스트 되는 느낌이 든다면 자세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수련할 때 받아들일 만한 또 다른 만트라가 있어요. 느끼고 있다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상당한 스트레치와 압박 혹은 트위스트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에고의 신호예요. 음을 받아들일 곳에 머무르세요. 이는 물러서야 한다는 핑곗거리가 아니라 자세를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를 다룰 때 중요한 저항의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불편함을 수반할 거예요. 인요가는 편안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범위를 벗어나게 할 거예요. 마음은 떠나고 싶다고 애원하지만 불편한 범위에 머무를 때 많은 혜택들을 얻게 됩니다. 이건 역시 수련의 일부죠. 고통스럽지 않는 한 지속하세요. 고통은 몸이 찢어지고 있거나 그와 비슷한 상태라는 신호예요. 그러니 고통이 있다면 언제든 자세를 풀어야 해요.
타는 것 같은 감각, 예리하게 쿡쿡 찌르거나 전기 자극처럼 따끔거리는 통증은 확실히 하지 말라는 신호이므로 즉시 자세를 풀어야 해요. 그러나 아픈 감각에 둔할 수가 있어요. 안내자가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루가 되고 자신의 지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혹시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이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골디락스는 엄마 곰의 침대는 너무 푹신하고 아빠 곰의 침대는 너무 딱딱하지만 아기 곰의 침대는 딱 적당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골디락스의 자세는 자세가 아니라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위해 자세들을 얼마나 깊이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입니다. 우리가 최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해요. 요가 수련을 할 때에는 언제나 최적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퍼포먼스 목표를 위한 것인지 요가를 하는 의도가 분명해야 해요. 이것을 이해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운동선수, 무용수, 체조선수는 가동 범위를 최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많은 운동선수와 무용수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얻기 위해 어렸을 때 몸에 위험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심각한 관절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한 최적의 자세는 골디락스의 자세예요.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아래 그래프처럼 최적의 범위 밖은 위험한 대표적인 N자 모양의 커브를 그려요. 조직에 너무 적은 스트레스를 주면 조직은 위축되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건강하죠. 그러나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면 퇴보합니다. 아래에서 보여주는 N자 모양의 커브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최고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 깊어서 퇴보하지 않고 너무 적어서 위축되지 않는 딱 좋은 자세에서 긴장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해요. 경계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어서 우리는 감정적, 정신적 경계도 갖고 있습니다. 통증에 대한 기억, 생각,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어디서 나타나든 경계를 존중하고 무엇보다 그 경계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를 다루는 것이 항상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더 나아가고 잠시 멈추고 어쩌면 잠시 물러서고 기다리고 그런 다음 다시 나아가거나 거기에서 멈추곤 합니다. 우리의 경계는 항상 변해서 오늘은 어제와 상당히 다를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몸은 변합니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몸의 조직 안에 더 많은 물이 함유되어 있어요. 물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지는 유연성에 영향을 줍니다. 경계가 있는 곳이 매일 달라지는 이유예요.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단지 주는 대로 받으세요. 받아들임은 음의 본질입니다. 고요하기로 다짐. 인요가 수련의 두 번째 타트바, 원칙은 고요함이에요.
경계를 찾았다면 자세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움직임 없이 기다리세요.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마음에서 어떤 욕구가 떠오르더라도, 몸에서 어떤 감각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조언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움직여도 되는 첫 번째 예외는 통증이 있거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예요. 움직여도 되는 두 번째 예외는 몸이 열리면서 더 깊이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할 때예요. 이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면 고요히 유지하세요. 다음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 가지 고요함입니다. 장엄한 산 같은 몸. 고요한 산 속의 호수 같은 호흡. 높고 푸른 하늘 같은 마음. 몸의 고요함. 몸이 장엄한 산처럼 고요해지면 바람과 극적인 사건들은 주위를 돌아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구름은 왔다 가고 비는 쏟아붓고 눈은 녹지만 산은 그대로이잖아요. 몸의 고요함이란 근육들이 일하지 않는 걸 말해요. 움직일 때는 항상 근육이 사용되잖아요. 근육은 자연스럽게 몸에서 어떤 스트레치가 일어나길 원하죠. 근육이 하는 일 중 하나는 관절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을 매우 잠잠하게 만든다면 깊은 스트레치의 영향이 관절에 미치게 됩니다. 움직일 때는 호흡으로 얻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움직이면 호흡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의 고요함은 호흡의 고요함을 이끌게 됩니다. 호흡의 고요함. 여기서 고요함은 중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힘들이지 않고 조용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변덕스러운 산들바람에도 물결치지 않는 산속의 호수의 표면처럼 호흡이 차분해집니다. 차분한 호흡은 규칙적이고 일정하며 느리면서 깊고 자연스럽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학생들은 음수련을 하면서 부드러운 우짜이 호흡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짜이 호흡은 거울이나 안경에 입김을 불 때와 같이 목구멍의 뒤에서 살짝 조여지면서 호흡이 이루어져요. 입술을 다물고 들숨과 날숨 모두 하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나무에 바람이 불거나 호수에 물결이 튀는 것을 떠올리게 하죠. 양적인 우짜이는 다스베이더 같은 소리가 나요. 바다 소리가 나는 호흡을 더 부드럽게 갈고 닦는 게 좋겠죠. 우짜이 호흡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부드럽게만 한다면 우짜이 호흡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양수련을 할 때 하는 강한 우짜이는 호수의 표면에 물결을 일으킵니다. 리듬을 갖고 부드럽게 하는 바닷소리의 호흡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호흡은 얕고 짧은 것이 아니라 규칙적이며 힘들이지 않고 해야 합니다. 각각의 들숨과 날숨을 4초 이상 길게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자연스러운 멈춤이 생길 거예요. 호흡 사이의 멈춤은 가장 깊은 고요함입니다.
호흡을 길게 가져가 깊은 고요함을 받아들여 보세요. 호흡이 잠잠해지면 가장 깊은 고요함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고요함. 옛날 요가 수련자들은 마음을 정말 힘들게 만들어서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에 주목했어요. 그것은 엄청난 정신력을 요구하는 사무라이 전사의 참선 수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호흡이라는 뒷문이 있어요. 마음과 호흡은 두 마리 물고기와 같습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가 움직입니다. 마음이 뒤흔들리면 호흡은 고르지 못하고 짧아져요.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짧아지면 마음이 뒤흔들립니다. 반면 호흡이 가라앉으며 더 깊어지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하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구름이 시야를 가려도 반드시 구름 뒤에 높고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늘은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은유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방해물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는 것이 너무 힘들죠. 우리의 본성을 볼 수 있는 눈은 마음이 고요해져 오직 생각이란 구름이 흘러가 버렸을 때 볼 수 있는 고요함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요함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는 있어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반드시 호흡이 차분해집니다. 호흡을 차분하게 하면 몸은 반드시 고요해집니다. 이런 조건을 만들면 깊은 자각이 가능해져요. 이런 상태는 오로지 전념과 헌신으로만 얻어집니다. 고요함에 전념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저 그대로 두어보세요. 시간을 갖기. 경계에 다다라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머무른 채 남아있게 됩니다. 탄력 있는 조직이 아닌 음의 조직들을 운동하게 합니다. 조직들은 계속되는 움직임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가소성을 갖고 있는 조직으로 긴 시간 유지하고 적당하게 잡아당겨서 올바로 자극해야 합니다. 조직은 짧은 시간 동안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제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폴 그릴리는 발의 인대에 상당한 부하가 걸리는 점프를 했다가 착지하는 동작을 많이 하는 농구 선수들은 평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극도의 부담이 매우 짧게 일어나기 때문에 농구 선수들의 아치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들은 평발보다는 뼈가 부러지거나 발의 인대가 찢어지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8시간씩 서 있는 45kg의 웨이트리스는 평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긴 시간 동안 부드러운 압력을 받기 때문이죠. 이러한 조건이 조직을 변화시킵니다. 양 자세들은 요가의 수련 스타일에 따라 짧으면 5호흡 동안, 길면 2-3분 정도 자세를 유지합니다. 양 조직에는 양의 운동이 필요하죠. 자세들은 적어도 1분에서 때로는 길면 20분까지 부드럽게 자세를 유지합니다. 조직들에는 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조직들을 달래서 강하게 만드는 길고 부드러운 압력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뒤섞어 버리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양 조직들의 음해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두근을 강하게 하는 무거운 바벨 하프컬 자세를 5분 동안 유지하라고 하는 트레이너는 없어요. 근육이 강해지려면 반복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에 양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아주 위험해져요. 선 자세에서 아치 자세로 들어가는 것을 반복하면 요추에 있는 인대가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러면 인대가 닳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양 조직은 양의 방법으로, 조직은 음의 방법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얼마나 깊게? 모두의 몸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조직에 가해지는 모든 스트레스는 해당 조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여야 합니다. 결국 운동은 조직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적어도 초기에는 그 조직이 약해집니다. 스트레스를 풀면 조직들은 더 회복하고 더 강해집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거나 너무 오래 자세를 유지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는 이러한 세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곡선은 조직이 손상을 입기 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아래에 있는 곡선들은 반복적인 스트레스나 지속되는 꾸준한 스트레스를 통해 적용되는 긴장이나 스트레스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스트레스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조직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줄어드는지 주목해 보세요. 결국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지점까지 조직에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부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를 주목해 보세요. 휴식이 회복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에 스트레스를 준 다음 휴식하면 조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이전보다 늘어납니다. 핵심은 조직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거나 너무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음과 양의 모든 자세에서 골디락스의 자세를 찾습니다. 건강보다 퍼포먼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깊이 혹은 너무 많이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짧게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인요가 수련의 생리학적 관점은 강도가 아니라 시간이 마법의 재료예요. 인요가를 깊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세를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또 모든 것을 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너무 오랫동안 인요가 자세를 유지해서 조직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주의해야 해요. 중도를 찾아야 하는 거죠. 얼마나 오래? 올바른 깊이가 중요한 것처럼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몸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에게는 괜찮았던 것이 당신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몇 주 혹은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사나를 다루는 장에서 각각의 자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다루고 있어요. 초보자들은 권장 시간 범위 중에 짧은 것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몸이 유연하고 열린 사람은 예외겠죠. 그야말로 제한일 뿐이에요. 어떤 학생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또 다른 학생은 더 일찍 자세를 풀어야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혼자 수련한다면 타이머나 스탑워치를 이용하세요.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할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자라면 1, 2분 정도 유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에게 알맞게 점차 더 길게 하면 돼요. 어떤 자세들은 다른 자세들보다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타이머를 다시 맞추고 더 길게 유지해 보세요. 몸은 균등하게 열리지 않아요. 안장 자세처럼 도전적인 자세는 나비 자세처럼 수월한 자세보다 짧게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타이머가 울리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 자세를 푸는 게 좋아요. 폴리징크, 도교 요가, 인요가의 그 기반이 되는 요가의 안내자인 폴리징크는 한 번도 타이머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요. 당신의 수련이 당신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직관적으로 얼마나 자세에 머무르는 것이 좋은지와 언제 자세를 풀어야 하는지를 알게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나 초보자들은 아직 이런 내적인 지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자세를 푸는 증후군을 피하려면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자주? 양의 세계에서는 워크아웃 사이에 적어도 하루는 근육을 쉬게 하라고 조언하죠. 이유는 워크아웃을 하는 동안 생겼던 미세한 손상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과 신진대사의 찌꺼기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위한 것이에요. 이러한 규칙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루는 상체, 다음은 하체, 이런 식으로 다른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을 선택하죠. 음의 세계에서는 상당히 달라요. 양 워크아웃으로 생긴 찌꺼기들은 근육 세포들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 결과죠. 수련에서는 근육들이 고요하고 연료가 신진대사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찌꺼기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은 경우가 많아요. 수련을 하는 동안 결합 조직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게 되고 손상이 치유되고 더 강해질 시간을 원하게 되지만 연구에 의하면 이런 치유가 수련과 수련 사이에 며칠 기다릴 것까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상당한 관절의 치료적 스트레스를 검토한 결과 비골성, 수동적인 관절 제한 환자를 위한 임상의들의 이상적인 치료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매일 24시간 내내 부드럽게 스트레칭 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는 곧 관절 움직임이 가능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성장 곡선을 기억하시나요? 어렸을 때는 삶에서 양의 시간이 많고 많은 가동성을 지니죠. 이때는 안정성이 필요해요. 양 운동이 필요한 거죠. 나이 먹고 늙어가며 음의 시간으로 이동하고 더 뻣뻣해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가동성이 필요해요. 늙어가면 매일 인요가를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수련을 하는 동안 그리고 수련을 하고 난 다음 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통증이 있거나 쑤시기 시작한다면 인요가 혹은 양요가 수련에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가 수련이 불편함을 유발한다면 수련을 수정하는 게 좋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너무 길게 유지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의도를 갖고 집중해서 수련합니다.